비가 그친 새벽, 왕은 세 번째 같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는 얼굴을 끝내 보여주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흰 옷자락을 적신 채 궁궐의 돌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두 손에는 이름이 지워진 호적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 이름은 죽은 뒤에도 없습니다. 제 아이가 사는 땅에는 제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잠에서 깨면 창밖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침전의 등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처음 꿈을 꾸었을 때 피곤한 마음이 만든 헛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인이 사흘 동안 같은 문장을 남기자 그는 꿈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내관은 왕의 명에 따라 여인이 들고 있던 종이의 모양과 물에 젖은 붉은 실 뒤에 보였다는 도루물까지 적었습니다. 왕은 꿈을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억울함이 나라의 기록에서 지워졌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은 젊은 승정원 주서 윤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글씨가 반듯하고 사람의 말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은 꿈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은 법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잠든 동안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면 깨어있는 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그대는 이 일로 백성을 겁주지 말고 소문을 만들어내지도 말라. 다만 호적이 바뀌고 빈문서가 늘어난 고을이 있는지 살펴라. 서진은 명을 받들며 꿈의 여인이 남긴 말을 적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 아이가 사는 땅, 젖은 붉은 실, 도루물. 궁 밖에서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팔도 여러 고을에서 수해 뒤 호적이 새로 정리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부와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른 집의 빚에 붙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 여인의 논이 빚 갚는 데 넘어갔고 어떤 장터에서는 곡식을 한 번 낸 농부가 두 번 냈다는 장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곳의 작은 불평처럼 흩어져 있었고 누구도 그것이 하나의 손에서 시작되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왕의 꿈을 마음에 묻은 채 첫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남쪽 바닷길과 가까운 해진현이었습니다. 꿈속에 도루물과 비슷한 오래된 우물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진현은 바닷바람이 거칠었고 장마가 지나간 뒤 흙담마다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의 관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장터의 사람들은 낯선 관리의 옷차림을 보자 말을 아꼈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떠돌이 서생처럼 묵었습니다. 그는 국밥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근에 누구의 이름이 사라졌습니까? 주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이름이 사라진 사람보다 이름을 말하면 화를 입는 사람이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도루물 곁에서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지만 우물물은 길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온이었습니다. 다온은 어머니가 물을 길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물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물가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름을 묻자 아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에는 오래된 붉은 실이 3번 묶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어머니가 죽기 전 이 실을 주며 내가 무서워도 이 실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머니의 이름을 묻거든 어머니는 빚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온의 어머니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의 호적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빈문서에는 이름 없는 여자 하나가 곡식 빚을 남기고 달아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오는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쓰러진 뒤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물에 빠진 아이 하나를 구하려고 우물로 달려갔고 아이는 살았지만 어머니는 밤새 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기 전날 관아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의 호적을 가져갔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논과 집은 빚을 갚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다오는 그 뒤부터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왜 빚진 사람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마지막 날까지 장부를 찾으려 했다는 것은 기억했습니다. 서진은 다온의 붉은 실과 왕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속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젖은 옷자락과 호적, 그리고 붉은 실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꿈을 진실의 증거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이의 말과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진현의 호적 보관소에는 지난해 수해 뒤 다시 쓴 장부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밤이 깊은 뒤 서고지기 노인에게 옛 장부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온의 이름을 듣자 손을 떨었습니다. 노인은 소연이 살아있을 때 우물과 약초를 나누고 수해 뒤 아픈 아이들을 돌보던 여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조금 읽을 줄 알아 관아가 나눠준 곡식의 수량이 장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의 아전에게 따져 물었고 며칠 뒤 이름 없는 빚쟁이가 되었다고. 옛 장부를 펼쳐보니 소연의 이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잃은 과부 작은 논 반마지기 아들 다온과 함께 산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장부에서는 그 줄 전체가 칼로 긁혀 있었고 옆에 다른 집안의 빚번호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붓끝의 모양을 살폈습니다. 지운 글씨 위에 덧쓴 사람의 획은 현의 아전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표시가 다른 고을의 장부에서도 발견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부 위에 찍힌 작은 물결 모양의 인장은 해진현 관아의 것이 아니라 곡식 운송을 맡은 중앙 상단의 표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연이 죽은 날의 기록도 찾았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는 현감의 조카였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구한 뒤 젖은 몸으로 돌아와도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감 집에서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고 그녀가 우물가에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달아나다 쓰러졌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연이 죽은 뒤 그녀의 집과 논을 넘기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적에서 그녀를 지우고 빈문서에 이름 없는 여자로 적는 것.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살던 자리와 남긴 권리도 쉽게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다온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글을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몇 글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아이는 젖은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두 글자를 썼습니다. 서진은 그 글자 위에 붉은 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꿈에서 보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대신 내 어머니가 남긴 기록과 너의 말을 가지고 왜 그 이름이 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오는 관리가 한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말이 아이에게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약속은 말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진현을 떠나기 전날 밤 서진은 왕에게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꿈속 여인을 찾았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해 뒤 호적 말소와 허위 빈문서가 연결된 정황, 소연이라는 과부의 죽음과 아이 다온의 증언 물결 모양 인장을 적었습니다. 왕은 보고를 읽은 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관에게 8도의 수해 구율 장부와 곡물 운송 장부를 모두 모으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은 조용히 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고을의 기록을 고치고 있다면 소문이 나는 순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다음 고을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그는 소연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호적을 지우는 일은 종이 한 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를 부를 자리, 과부가 논을 지킬 권린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말할 근거를 함께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꿈은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꿈이 자신을 증거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관의 등불 아래에서 소연의 이름을 보고서 첫 줄에 다시 적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소연.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 이름은 다시 지워지지 않게 할 것. 서진은 해진년을 더 살피며 소연이 생전에 남긴 작은 약초 장부를 찾았습니다. 장부는 우물가 쉼터를 돌보던 노파의 항아리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픈 아이들의 이름 옆에 약초의 양과 열이 내린 날을 적어두었고 그 아래에는 구율미를 받은 집의 수량도 함께 적었습니다. 관아 장부에는 100가구의 곡식이 나갔다고 되어 있었지만 소연의 장부에는 실제로 절반 남짓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연이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내용을 알게 하려고 곡식 한 말에는 작은 동그라미 하나, 약재 한 꾸러미에는 잎사귀 모양 하나를 표시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장부를 보며 소연이 단순히 부정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기록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몫을 알 수 있게 하려 했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오는 어머니 장부의 그림 표시를 보며 자신도 그 뜻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동그라미 하나가 밥 한 끼라는 것을, 잎사귀 하나가 누군가의 열을 내리는 약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서진은 다온에게 장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사한 기록 하나를 남기고 원장은 왕의 감찰 기록과 함께 봉인했습니다. 다오는 원본을 잃어도 어머니의 뜻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해진년 현감은 소연의 죽음과 호적 말소에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해 뒤 일이 너무 많았고 아전들이 올린 장부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현감의 말에서 일부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이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감은 소연이 현감의 조카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카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녀의 죽음을 빚진 여자의 병사로 기록하게 두었습니다. 그 선택이 상단의 조작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현감에게 소연의 이름을 새 호적에 직접 적게 했습니다. 현감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도 한참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다오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서진에게 왜 나쁜 사람이 어머니 이름을 쓰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그가 쓴다고 해서 어머니의 이름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운 이름 앞에서 자기 책임을 보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그날 밤 어머니 이름을 다시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가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온에게 작은 붓과 깨끗한 종이 몇 장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에게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내가 모든 억울함을 기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내 어머니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잊게 될까 두려운 날에는 스스로 적어둘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오는 붓을 받아들고 우물가 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종이 첫 줄에 어머니 이름을 썼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는 말을 서툰 글씨로 남겼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서진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은 관리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아이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빛이 도루물 위로 번질 때 다오는 붉은 실을 종이 곁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찾아야 한다고. 이름 하나를 되찾는 일은 끝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워진 다른 이름들을 부르는 시작이라고. 두 번째 단서는 북쪽 산길의 진목현에서 나왔습니다. 진목현은 해진현과 달리 바다 대신 높은 고개와 마른 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장부에도 해진현과 같은 물결 모양 인장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상인으로 변장해 곡물 창고를 살폈고 창고지기에게 지난해 구율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창고지기는 장부에 적힌 만큼 들어왔다고 답했지만 창고 벽에는 곡식 자루가 놓였던 자리보다 훨씬 적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의 쌀겨와 수레 자국을 살폈습니다. 구율미 일부는 백성에게 풀리기 전에 다른 길로 옮겨졌고 그 뒤 빈자리를 빈문서와 세호적으로 메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진목현에서 서진은 젊은 과부 은비를 만났습니다. 은비는 남편이 군역길에서 죽은 뒤 남편 몫의 세금과 빚이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남편이 떠나기 전 세금을 모두 냈다는 영수증 조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반쯤 타버렸지만 날짜와 물결 인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은비는 관아에 여러 번 갔지만 아전들은 여자의 종이 쪼가리라며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논을 빼앗기고 어린 딸은 친척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서진은 은비의 영수증을 소연의 호적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고을, 서로 다른 사람, 그러나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죽거나 약한 사람의 이름에 빚을 더 씌우고 그 빚을 이유로 땅과 곡식을 빼앗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결 인장이 찍힌 곡물 운송 문서가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서진은 진목현의 늙은 역참 관리에게 물결 인장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뒤 그 인장이 청류상단의 운송 표식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청류상단은 겉으로는 왕실 구율미와 약재를 실어 나르는 큰 상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고을의 수령과 아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곡물과 토지 문서를 넘겨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상단의 우두머리 강문호가 중앙의 실세 대감과 가까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강문호. 그러나 그는 아직 누군가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인장이 있다는 것과 상단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기록과 무엇보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두 번째 보고를 받고 비밀리에 사원부의 젊은 감찰 기마린을 서진에게 붙였습니다. 하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바깥 조사를 맡는데 늘 더 많은 의심을 받았지만 장부의 종이결과 도장 모양을 읽는데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꿈이 증거는 아니어도 꿈 때문에 왕이 기록을 다시 보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의 말이 아니라 여인의 이름이 지워진 방식입니다. 서진은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서진은 팔도 길을 따라 증언과 운송 경로를 모으고 하리는 궁 안에 모인 장부들에서 인장과 필체의 공통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리는 궁의 창고에서 수의 구율 문서를 대조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팔도에 내려보낸 구율미의 총량은 장부상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에 도착한 수량을 합치면 중앙에서 보낸 양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중간 운송 구간마다 수해로 젖어버린 곡식과 길이 끊겨 폐기된 약재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폐기 보고서의 필체는 고을마다 달랐지만 마지막 결제란의 작은 붓획은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하리는 그 획이 중앙 호조의 한설이 조성필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조성필은 오래전부터 강문호 상단의 문서를 검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서쪽 평야의 백운군에서 소연의 이름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물가 여인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난 해 이름 모를 여인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젖은 이불을 나르고 곡식을 나눠주다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고 이름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마을의 가장 늙은 여인에게 왜 이름을 모른다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여인의 이름을 알았지만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관아는 그 여인이 도둑이자 선동꾼이었다고 기록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집은 빚을 더 지게 될 거라 위협했습니다. 서진이 왕의 명을 받들어 조사 중임을 조용히 밝히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에는 소연과 같은 붉은 실이 꿰매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연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비는 백운군의 곡물 창고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품삯을 받고 창고를 정리했는데 구율미가 밤마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연비는 아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려다 붙잡혔고 그 뒤 이름이 장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멀리 시집가며 어머니의 이름을 숨겨야 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소연, 은비의 남편 연비. 죽은 이와 남겨진 이 과부와 아이, 창고와 우물. 팔도가 뒤흔들린다는 말은 한 사건이 전국을 불태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억울한 이름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그 사라짐이 각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리는 궁에서 조성필의 옛 문서를 찾다가 12해 전 궁중 세자 교육을 맡았던 한 노학사의 진정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에는 강문호 상단이 구율미 운송권을 독점하면 지방의 기록이 한 손에 모여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학사는 병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하리는 노학사를 찾아갔습니다. 노학사는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 오래전 왕이 아직 세자였을 때 비슷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얼굴 없는 여인이 붉은 실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고. 당시 세자는 왜 얼굴이 없느냐고 물었고 노학사는 이름을 빼앗긴 사람은 얼굴도 잊히기 쉽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꿈이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어떤 두려움과 지금의 현실이 만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백운군에서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그의 짐을 빼앗으려 했고 특히 호적 사본과 운송 기록이 든 상자를 노렸습니다. 서진은 가까스로 역참으로 피했지만 은비의 영수증 한 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더 조심했다면 증거 하나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 증거는 은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편지로 답했습니다. 증거는 한 장의 종이만이 아닙니다. 그 종이가 왜 소중한지 기억하는 사람, 그 종이를 본 사람, 종이와 맞물리는 다른 기록이 함께 증거가 됩니다. 잃은 것을 슬퍼하되 남은 사람들의 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진은 그 편지를 읽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팔도 곳곳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해 뒤 누가 호적을 다시 썼는가? 구율미는 어느 길로 옮겨졌는가? 누가 빈문서의 날짜를 바꾸었는가? 처음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아들 다온이 어머니 이름을 다시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 해진현에서 퍼지자 다른 고을에서도 오래 숨겨둔 영수증과 천조각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죽은 딸이 남긴 물결 인장 종이를, 한 상인은 강문호 상단의 빈 수레가 밤마다 다른 길로 가던 사실을, 한 나이는 수령의 아전들이 과부의 호적을 바꾸던 밤을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목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왕은 세 번째 보고를 읽은 날 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도루물 곁에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뒤에는 얼굴이 흐린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궁궐 북쪽의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왕이 깨어난 뒤 지도 창고를 열어보니 팔도 곡물 운송로를 그린 낡은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청류 상단에 물결 인장이 찍힌 중간 창고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날 서진과 할인에게 더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누군가를 잡는데 서두르지 말라. 억울한 죽음을 밝힌다며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되찾는 일은 진실을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어야 한다. 서진과 할인은 마지막으로 중부의 큰 창고가 있는 청아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팔도에서 온 곡물과 약재가 잠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청아진의 낡은 우물은 왕의 꿈속 도루물과 가장 닮아 있었습니다. 우물 벽에는 빗물에 씻긴 붉은 실 한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 실은 꿈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에서 죽거나 사라졌다는 흔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물 아래를 조사하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쯤 젖은 호적 장부, 여러 고을의 빈문서, 사본,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사라져도 아이들의 이름은 남겨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흐려졌지만 마지막 두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소연. 소연은 해진현에서만 살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수해 뒤 청아진에서 구휼미를 나누는 일을 도우며 여러 고을에서 온 과부와 아이들의 사연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결 인장이 찍힌 장부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기록을 왕에게 보내려 했지만 청아진 우물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녀가 죽은 직접적인 순간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자와 편지는 그녀가 도망치다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며 숨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젖은 편지를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왕의 꿈속 여인이 왜 이름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자기 이름 하나만 찾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함께 찾아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청아진으로 가기 전 서진과 할인은 동쪽 산간의 무령현을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물결 인장이 찍힌 약재 상자가 산길을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령현의 사람들은 약재 상자가 도착한 날마다 이상하게 빈문서가 늘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상단은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외상으로 주었고 그를 모르는 이들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약값뿐 아니라 다음 해의 곡식과 밭 일부까지 담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손도장을 찍은 노인들에게 그날 누가 문서를 읽어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전은 빨리 찍으라 했고 상단 사람은 약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인은 그들의 문서를 새로 베껴 실제 약값과 부풀린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노인들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묶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기록을 읽어주는 일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줄이는 일임을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령현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17살 소녀 지아였습니다. 지아의 언니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해 먼 집의 종으로 보내졌습니다. 지아는 언니가 떠나던 날 상단 사람의 수레에 붙은 물결 인장을 보았고 무서워도 그 모양을 나무판에 베껴두었습니다. 할인은 소녀의 나무판과 청류 상단의 공식 인장을 대조했습니다. 선의 굵기와 가운데 작은 점의 위치가 같았습니다. 지아는 언니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계약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다만 언니가 빚 때문에 팔려간 과정이 거짓 문서에 기반했다면
그 기록을 바로잡고 찾을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에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판을 서진에게 맡기며 언니 이름도 장부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리는 즉시 새 기록 첫 줄에 그 이름을 썼습니다. 수아. 그 이름은 이후 여러 집에서 불법으로 묶인 사람들을 찾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청아진 우물에서 나온 상자는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상자 속 문서에는 해진현, 진목현, 백운군뿐 아니라 동쪽 산간 고을과 남쪽 섬마을, 북쪽 변경의 작은 현들까지 이어지는 운송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문서의 종이결을 살피며 일부는 서로 다른 해에 작성된 것처럼 꾸며졌지만 실제로는 같은 계절에 만든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결 인장은 구휼미 자루와 약재 상자, 빈 문서의 맨 끝에 반복되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이 일이 팔도 전체를 묶은 조직적 조작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서에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독립된 기록이 동일한 운송망과 인장을 가리킨다고만 적었습니다. 왕의 명은 분명했습니다. 분노보다 기록을 앞세울 것. 하리는 청아진에서 발견한 편지의 흐린 부분을 읽기 위해 궁의 종이 복원 장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인은 젖은 종이를 얇은 대나무 틀에 올리고 빛을 비스듬히 비추어 먹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며칠 뒤 읽어낸 문장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여러 고을의 과부와 아이들의 이름을 베껴두었다고 썼습니다. 수해가 난 뒤 구휼미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빈 문서가 돌아갔다고. 자신이 아이를 구한 날 현감의 조카를 살린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날 우물가에서 청류상단의 수레가 밤마다 곡식을 옮긴 사실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께 닿지 못한다면 언젠가 제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이 글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서진은 그 문장을 다온에게 전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단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다운이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서진은 해진현으로 돌아가 다운에게 편지의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다운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참 후 어머니가 왜 늘 종이를 숨기고 밤마다 글자를 썼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만 되찾으면 끝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소연이 지키려 했던 이름들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다온은 그러면 자신도 할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잊지 않고 내가 본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이미 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류상단의 우두머리 강문호는 조사가 깊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중앙의 호조서리 조성필에게 편지를 보내 문서를 없애고 각 고을 수령에게는 수의 기록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장부를 태우거나 책임을 죽은 아전에게 넘기거나 새 문서로 오래된 이름을 덮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록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리는 왕의 비밀명을 각 고을에 신뢰할 만한 향리와 서리에게 보내 원장을 봉인해 두게 했습니다. 서진은 길에서 만난 상인과 농부, 과부들에게 장부를 감추지 말고 서로 사본을 나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장의 원본은 불에 타도 여러 사람의 손에 남은 날짜와 이름은 함께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강문호는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소연이 실은 상자에 든 문서가 모두 위조이고 서진과 할인이 왕의 꿈을 이용해 상단을 모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궁 안의 몇몇 대신에게 많은 돈을 건넸고 꿈 이야기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한 소문이라며 조사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정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대신은 왕이 꿈을 이유로 관리들을 의심하면 나라의 법도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신은 지방의 작은 부정을 팔도 전체의 음모로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꿈을 근거로 누구를 벌하겠다 한 적은 없다. 다만 꿈에서 들은 말 때문에 지워진 이름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을 뿐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고을에서 나온 같은 인장과 같은 빈 문서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다. 법도는 왕의 잠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왕은 특별 감찰을 열도록 명했습니다. 장소는 강문호의 상단이 가장 큰 창고를 둔 청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감찰에 앞서 서진과 하리는 마지막 증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청아진 우물가에서 소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전직 수레꾼 최봉수였습니다. 최봉수는 오래전 한쪽 다리를 다쳐 산골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문호의 사람들에게 가족을 잃을 뻔했고 지금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진은 그에게 왕의 명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의 편지에서 나온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남겨주십시오. 최봉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최봉수는 그날 밤의 일을 말했습니다. 소연은 청아진 창고에서 곡식 자루가 빼돌려지는 것을 보고 수레꾼들에게 왜 구율미를 다른 길로 옮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노경수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 집사와 강문호의 사람 조성필의 심부름꾼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이 과부와 아이들의 호적을 빈문서에 붙이는 장부를 보았고 그 장부를 베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다 우물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최봉수는 멀리서 보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물가 쪽으로 밀어넣으며 이것만은 아이들에게 닿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소연은 심하게 알았고 현감의 조카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이용당해 빚진 여자로 꾸며졌다고 했습니다. 최봉수는 소연이 죽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우물가 돌계단에 젖은 붉은 실이 남아 있었고 강문호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최봉수의 말과 문서 그리고 당시 수레 운송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수레 번호와 날짜가 맞았습니다. 또한 노경수라는 이름은 청류 상단의 지방 관리 중 하나였고 각 고을에서 빈문서를 만들던 이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이름의 우연한 겹침은 서진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악은 한 사람의 얼굴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누군가를 단순히 악인이라 부르는 것으로는 구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단, 호조서리, 고을 아전, 침묵한 양반가, 겁먹은 증인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그 구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개 감찰날 청아진의 큰 창고 앞에는 팔도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연의 아들 다온도 해진현 사람들과 함께 왔고 은비는 진목현의 영수증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백운군의 노인은 연비의 붉은 실을 가져왔고 여러 과부와 농부는 자기 문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왕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사와 감찰관, 관하 관리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문호는 비단 도포를 입고 나타나 자신은 오랫동안 나라의 구유를 도운 상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고을의 관리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맡겼고 수해로 생긴 손실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필도 자신은 문서를 정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리는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 같은 날 서로 다른 고을에서 폐기되었다고 적힌 곡식 자루의 운송 번호가 하나의 수레에 붙어 있었고 죽은 사람의 빚이 다른 고을의 토지 문서로 넘어간 날짜가 맞물렸습니다.
물결 인장은 구휼미, 약재, 호적 말소 문서, 빈문서의 마지막에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편지와 최봉수의 증언은 이 모든 기록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소연의 호적 원본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해진년에 살던 소연이며 다온의 어머니이고 수해 뒤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이며 구휼미가 사라지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그녀를 빚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름을 지운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해야 합니다. 강문호는 끝까지 소연이 죽은 일은 자신과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빚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무서워도 붉은 실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한 이름들이 오늘 여기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그 말 뒤로 은비가 자기 영수증을 들었고 연비의 딸이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씩이던 목소리가 마침내 창고 앞을 채웠습니다. 강문호는 그 많은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상단의 장부만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감찰관은 강문호와 조성필 관련 아전들을 조사하기 위해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엄하게 단죄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고을의 빈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을 복원하며 구휼미와 토지의 피해를 돌려주는 일을 먼저 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리는 새 원칙을 적었습니다. 구휼과 호적의 기록은 한 기관과 한 사람의 손에만 두지 말 것. 원장은 고을과 중앙 마을 대표가 함께 확인할 것. 과부와 아이의 호적 변경에는 2명 이상의 확인과 당사자의 설명을 들을 것. 그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문서 내용을 읽어줄 것. 이 원칙은 화려한 법령보다 느리고 번거로웠지만 이름을 다시 지우기 어렵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창고 뒤 도루물에 갔습니다. 다온과 할인도 함께였습니다. 우물물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고 오래된 돌계단에는 비가 고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붉은 실 한 가닥을 우물가에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남긴 실을 자기 옷고름에 묶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우물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이 지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 해진년에서 아이가 흙바닥에 쓴 2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소연. 그 이름은 이제 왕의 보고서와 감찰 기록, 다온의 목소리, 여러 고을의 새 호적에 함께 적힐 것입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시작일 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일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감찰을 앞둔 며칠 동안 소연의 이름은 뜻밖의 방식으로 팔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소연을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장터와 우물가에서 자신이 아는 지워진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진현의 어부는 폭풍 뒤 돌아오지 못한 아내가 남긴 빚이 왜 자신에게 2번 붙었는지 물었고 백운군의 나이는 주인이 죽은 뒤 호적에서 사라진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이러한 말들을 모두 공식 기록으로 바꾸기 전에 반드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직접 보았는지, 어떤 문서와 맞물리는지. 그녀는 사람들의 슬픔을 곧바로 사실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픔이 사라지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태도는 처음에는 답답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인들은 자신들의 말이 함부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청아진 창고 근처의 작은 절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절의 늙은 승려는 소연이 살아있을 때 이곳에 들러 종이와 먹을 빌린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베낄 때마다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승려는 그녀가 그를 아는 사람이 그를 모르는 사람 대신 말해주면
그 말이 어느새 글 아는 사람의 것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소연은 늘 내가 잘못 적었으면 고쳐달라고 묻곤 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백성들의 말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자주 자기 말투로 정리해 버렸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보고서에 증인의 말과 자신의 판단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할인도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나중에 재판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증인들은 누군가가 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느끼지 않았고 기록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강문호는 감찰 전날 밤 상단 사람들에게 증인들을 겁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고을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진현의 다오는 우물가 쉼터에서 소연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했고 무령연의 지아는 언니 수아의 나무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은비는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웠지만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소연이 상자 속에 남긴 편지가 결국 한 사람의 용기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은 누군가가 불러줄 때 살아나고 그 이름들이 서로 연결될 때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조사가 끝난 뒤에도 팔도는 곧바로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이름을 되돌리는 일은 죄인을 붙잡는 일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호적은 불에 타버렸고 어떤 빈문서는 이미 세 번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떤 과부는 자기 논의 경계를 잃은 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서부터 되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서진과 할인에게 궁으로 돌아와 공을 논하라는 명을 내렸지만 두 사람은 먼저 각 고을의 기록을 바로잡는 일을 마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허락했습니다. 꿈이 시작된 일이라 해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진현에서는 다온의 집과 작은 논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온은 혼자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의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빈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만 더 크게 느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온은 대신 우물가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해 뒤 물을 길러오는 사람과 아이들이 쉬고 글을 모르는 이들이 빈문서를 읽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할인은 그 생각을 듣고 해진현의 새 호적방 옆에 작은 기록방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온은 그곳에서 글을 배우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적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 번 쓰며 손을 익혔습니다. 소연. 두 글자는 아이에게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목현의 은비는 남편의 영수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원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본 내용과 중앙운송 기록이 맞아 새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은비는 논 일부를 돌려받고 딸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낯설어 했지만 은비는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보낸 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빚이 무서워서였다고.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고. 아이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자기 손을 놓지 않는 것을 보며 조금씩 곁에 앉았습니다. 백운군의 연비 딸도 어머니의 이름을 새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날 마을의 늙은 여인은 연비의 이름을 다시 크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지만 한번 부르기 시작하자 기억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연비가 아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밤 창고 앞에서 울던 모습. 이름은 기록에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되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여러 고을을 돌며 깨달았습니다. 팔도를 뒤흔든 것은 왕의 꿈이나 강문호의 몰락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작은 일이라 여겼던 억울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해진현의 과부가 진목현의 과부와 같은 인장을 보았고 백운군의 농부가 다른 고을의 곡식 운송 번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더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곧 서로의 문서를 비교하고 증언을 나누고 장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이 변화가 법령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서로의 날짜와 이름을 확인하면 거짓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궁으로 돌아온 서진은 왕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는 소연의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과 끝내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연은 청아진에서 구휼미 조작과 호적 말소를 발견했고 증거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붙잡힌 뒤 병을 얻었고 현감의 조카를 구한 일을 이용당해 빚진 사람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밤에 누구의 손으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어디에서 숨을 거두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상상으로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실을 끝까지 지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남기는 일이라고. 그 말은 소연을 덜 슬프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또 다른 거짓으로 만들지 않게 했습니다. 왕은 세명을 내렸습니다. 팔도 호적과 구율 장부는 해마다 한 번 중앙과 고을, 마을 대표가 함께 대조할 것. 빈문서에는 당사자가 글을 모를 경우 내용을 소리내어 읽고 이웃 두 사람이 확인할 것. 수해와 기근 뒤에 토지와 호적을 정리할 때는 과부, 아이, 늙은이의 이름을 먼저 확인할 것. 그리고 각 고을에 이름방을 두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느끼면 찾아와 확인할 수 있게 할 것. 몇몇 대신은 이런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고 불평했습니다. 왕은 번거로움 때문에 사람을 지키는 일이 늦어진다면 그 번거로움은 나라가 감당해야 할 값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리는 이름방의 첫 장부를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각 장부 첫 페이지에 같은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이 기록은 높은 사람의 체면보다 낮은 사람의 삶을 먼저 살핀다. 서진은 그 문장을 보고 한때 왕이 꿈속 여인에게서 들었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아이가 사는 땅에도 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말. 하리는 서진에게 왕의 꿈은 이제 끝났을까 물었습니다. 서진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꿈이 끝났는지보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리는 웃으며 그 대답이 주서다운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루물도 젖은 호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종이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 연비, 은비의 남편 이름을 잃었다가 돌아온 아이들, 살아있는 과부들. 그리고 그 앞에 선 여인은 처음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왕은 그 얼굴이 소연인지 모든 이름 없는 여인의 얼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실을 우물가에 남겨두지 않고 여러 아이들의 손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이 잠에서 깼을 때 그는 꿈의 뜻을 해석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관에게 이름방 장부가 제대로 열렸는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다오는 해진현 기록방에서 처음으로 다른 아이의 호적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수해 뒤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빚 때문에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새 장부에는 아이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다오는 옛 장부와 이웃의 증언을 비교해 글자 하나를 바로잡았습니다. 관리가 아닌 어린아이가 한 일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큰일이었습니다. 다오는 밤에 어머니의 붉은 실을 꺼내보고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물가 쉼터벽에 작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 먼저 물을 것. 당신은 어떻게 불리고 싶습니까? 하리는 그 문장을 보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법과 장부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어느 겨울 궁으로 돌아와 옛지도 창고를 찾았습니다. 왕의 꿈이 가리킨 팔도 운송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물결 인장이 찍힌 창고들이 어둡게 보였지만 이제 그 옆에는 새로운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방, 공개장부, 우물가 쉼터, 공동 곡물창고. 서진은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늘어난 것을 보며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은 한 번의 큰 명령보다 여러 고을의 작은 자리가 바뀌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이름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가 소연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문호와 조성필의 재판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관련된 관리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록을 없애놓았습니다. 왕은 재판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크게 보이게 하려다 근거 없는 말을 더하지 말고 확인된 죄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묻게 하라고. 결국 강문호는 구휼미 횡령, 허위 운송, 빈문서 조작 공모,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죄를 받았습니다. 조성필은 중앙 문서를 조작하고 상단과 결탁한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판결문 끝에 한 줄을 덧붙이게 했습니다. 이 죄는 두 사람만의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자들의 게으름과 약한 이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의 침묵 속에서 자랐다. 그 문장은 스스로를 변명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했지만 서진과 할인에게는 꼭 필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의는 죄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죄가 오래 가능했는지도 묻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몇 해 뒤 해진현의 우물은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깨끗한 돌길과 작은 쉼터가 생겼고 비가 오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물을 끓이는 법과 글자를 배웠습니다. 다오는 19이 되어 기록방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온 과부가 남편의 빈 문서를 들고 울고 있으면 먼저 물을 한 잔 건네고 문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이름이 너무 길고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길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르고 기록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그 말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왕의 꿈에서 시작된 긴 길의 끝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중앙에서 더 높은 자리를 맡았지만 해마다 한 번은 이름방 장부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녀는 숫자가 맞는지뿐 아니라 장부 가장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작은 표시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몰라 손도장을 남겼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 이름 옆에 꽃 그림을 그렸고 어떤 과부는 빚이 지워진 날을 붉은 실로 표시했습니다. 하리는 그 흔적들이 법 조문보다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왕에게 마지막으로 소연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 이제 줄었는지 보고했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잊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묻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전처럼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봄비가 내리던 날 왕은 궁궐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돌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꿈속의 여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왕을 벌하려고 온 유령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이 보지 못한 이름들을 가리키러 온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은 이제 그 해석마저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꿈은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고 나라의 일은 꿈보다 더 분명한 사람들의 삶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다만 내관에게 새로 올라온 이름방 보고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진현 소연의 아들 다온이 오늘 처음으로 다른 아이의 이름을 바로잡음. 왕은 그 문장을 오래 읽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꿈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평온히 잠들었습니다. 궁 밖의 팔도에서는 여전히 비가 오고 사람들은 여전히 빚을 지고 병든 이들은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을의 우물가에는 이름을 적는 작은 방이 생겼고 어떤 장터에는 문서를 읽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며 어떤 아이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름 없는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이름 없는 죽음으로 남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의 꿈에 나타난 여인은 왕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보게 했다고. 그 여인의 이름은 소연이었고 소연의 이름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이어졌다고. 감찰 이후 왕은 소연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온은 비석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석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 번 보고 잊을 수 있지만 이름방과 공개장부는 매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왕은 다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연의 이름은 큰 비석보다 해진현 기록방 첫 장과 팔도 이름방의 운영 원칙에 먼저 적혔습니다. 소연의 기록을 기억하며 어떤 이름도 당사자의 말 없이 지우지 말 것. 다온은 그 문장을 보고 어머니가 살아있었더라면 좋아했을지 물었습니다. 서진은 소연이 좋아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바라던 방향과 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온은 그 대답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또 하나의 원칙을 더했습니다. 기록을 고치는 사람도 기록될 것. 호적을 바꾸거나 빈문서를 무효로 하는 관리의 이름, 이유, 증인, 날짜를 남기게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뜻으로 문서를 고친다 해도 나중에 누군가 그 권력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원칙을 듣고 할인에게 너무 많은 글이 남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이 많아 불편한 것보다 글이 없어 사람을 잃는 것이 더 무섭다고.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서진은 사람의 사정을 먼저 보고 싶어 했고 할인은 사정이 중요할수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서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놓칠 수 있는 것을 다른 쪽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온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청아진으로 가 소연이 숨긴 상자가 발견된 우물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옆에는 지아와 은비의 딸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가족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우물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방에 보관할 새 장부에 붙였습니다. 다온은 어머니의 붉은 실을 잘라 새 조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실은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붉은 실과 비슷한 새 실을 세 사람의 옷고름에 묶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우물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세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빗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그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왕이 늙어갈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꿈의 기록을 봉인하게 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후대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따로 두되 그 꿈 때문에 시작된 조사 기록과 이름방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꿈을 신성한 예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잊힌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깨어있는 나라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봉인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꿈은 증거가 아니나 외면하던 질문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증거는 기록과 증언 속에 남고 정의는 그 둘을 끝까지 듣는 데서 시작한다. 이 문장은 훗날 여러 고을 이름방의 벽에도 옮겨 적혔습니다.